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최효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게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끈 반도체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술주와 소프트웨어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은 일제히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무엇보다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시장의 관심이 향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개장 전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 그 가운데서도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와 알파벳이 약간 엇갈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실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요 외신들도 실적 발표보다는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컨퍼런스 콜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저희와 함께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저와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0.01%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크긴 했습니다. 0.57% 하락, S&P 500도 0.14% 내리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한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요. 오늘 국제유가가 오늘 상승한 이유가 됐습니다. WTI의 움직임 바로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죠. 오늘 브렌트유도 장중에 95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WTI도 2.49% 오르면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배럴당 86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편 오늘 엔비디아의 상승을 비롯해서 반도체 쪽으로는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0.44%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시장의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오늘 시장에는 중동 정세가 먼저 반영이 됐는데요. 고유가 고금리 부담에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다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중동 긴장은 다시 한번 고조가 됐습니다. 미국이 11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고 이로 인해 미군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을 공격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주요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경고를 내놨는데요. 휴전 가능성이 다시 한번 낮아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일단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WTI 오늘 장중에는 3%대까지 올라갔고요.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2%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브렌트유도 장중에 95달러를 돌파했고요. 미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4.66%대 수준이었고 장단기물 일제히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렇게 재확대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은 위축됐습니다. 오늘 유가의 상승으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대형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중동 뉴스의 여파로 유가와 금리가 상승한 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위험 자산 쪽으로는 일종의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곳 역시나 AI 인프라였는데요.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가운데 반도체는 웃었고요. 빅테크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들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 마감을 했죠.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 일부 약세를 보였는데요.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역시나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는 경계 심리가 강하게 나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요 기업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AMD, 엔트로픽과의 초대형 AI 동맹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엔트로픽에게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차세대 AI 가속기인 MI450을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대 2기가와트 규모의 AI 컴퓨팅 계약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공동 구축하는 걸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양사였는데요. AI 기업들의 컴퓨팅 투자 확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요. 엔비디아 중심의 AI 생태계, AMD로 확장되는 모습까지도 다시 한번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한편 다른 기업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총이익률 전망이 기존 8%대에서 15%에서 17%대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사상 최대 규모인 약 600억 달러의 수주 잔고를 공개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장중에 20%대 이상 급등을 했고요. 서버 업체인 델과 휴레패커드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즉 시장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만 좋아진 것이 아니고 AI 서버 주문이 업계 전반에서 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GE버노바의 움직임은 사뭇 달랐는데요.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매출과 수주 모두 기대 이상이었고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풍력 부문의 마진 실망과 수익성 우려가 부각되면서 오늘 주가는 급락을 했는데요. 결국 한마디로 매출보다 수익성이 중요하다라는 시장의 판단입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확대 대표 수혜주가 바로 GE버노바죠. 이런 기업조차 얼마나 돈을 남기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야기였고요. 시장은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규모보다는 이익의 질을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오늘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 AI 투자의 성과가 확인됐는지를 향하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도 최여운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종목별로 봤을 땐 약간 혼조였습니다. 강력한 종목도 있었지만 하락한 종목들도 꽤 많은 하루였는데요. 먼저 종목들의 흐름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2.3%대 상승, 브로드컴 2.6%대, 그리고 AMD 1.4%대,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장중에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와 함께 또 오늘 밤에 열릴 간밤에 정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중요해 보이고요. 마블 테크놀로지, 퀄컴까지 1%대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의 주가는 1.4%대 하락세, 테슬라의 주가는 1.3%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실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오늘 실적 부분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한 가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단입니다. 테슬라의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255억 달러 정도였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8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YOY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테슬라의 전체 매출은 무려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당 순이익, EPS 단에서는 약간 좀 미스가 났는데요. 지금 많은 월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비트입니다. 얼마나 시장의 예상치를 비트했느냐, 상회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EPS 단에서 조금 약간 미스가 난 것이 아쉽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49센트였고요. 실질적으로 나온 숫자를 보니
33센트였습니다. 조정 기준입니다. 이게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18%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좀 쉽게 생각해 보자면은 전체 볼륨은 늘었습니다. 테슬라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은 이전보다 확실히 늘어나긴 했는데 약간 수익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문별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겠죠. 자동차 부문의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23%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05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좋지 않았는데 ESS 쪽, 에너지 저장 장치 쪽 같은 경우에는 31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또 밑돈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기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50% 이상 성장, 이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자동차가 맞긴 한데 ESS 쪽에서 약간 미스가 났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시장의 투자 심리를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됐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함께 만나보실까요?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보시다시피 좀 크게 빠지고 있네요. F타워. 현지 시간으로 5시 4분 기준입니다. 2.78% 넘게 하락하면서 363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간밤 시장 자체가 1.3%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었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이번 해 한 해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하락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 주가 자체가 3% 가깝게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역시나 테슬라가 이렇게 숫자는 나오긴 했지만은 또 컨퍼런스 콜에 따라서 약간 주가가 또 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실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먼저 블룸버그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향후 신형 모델 Y 생산의 정상화 그리고 적극적인 가격 인하 전략이 판매 회복을 이끌 것이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테슬라는 최근에 적극적인 가격 인하 전략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더 많이 팔렸겠죠. 그런데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수익성은 훼손된 겁니다. 결국에는 EPS 미스가 나온 것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격 인하 전략에 따라서 사실은 약간 좀 훼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버터 인베스트먼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 3월부터 이어졌던 전기차 시장 침체가 끝나가고 있고 국제 유가 상승과 정치적 부담 완화에도 판매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도이체방크는 유럽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해외 시장의 강세가 전체 실적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모두 다 자동차 쪽은 굉장히 좋고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가 주가를 좌우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또 컨퍼런스 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5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오전 6시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또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겁니다. 실적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잉여 현금 흐름이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마이너스 3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거의 40억 달러 정도까지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를 한 거 보니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좀 적었죠.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왜 테슬라가 생각보다 잉여현금 흐름이 생각보다 좋지? 생각보다 투자를 안 했나?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로 자본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적으니 시장에서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적보다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 CEO의 입이다. 머스크 CEO가 AI 사업과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최대 변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동차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도 매출단 자체가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테슬라 차량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또 우리는 미래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할 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대체적으로는 외신과 투자은행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 마켓 시그널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알파벳 실적까지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198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YOY 기준으로 했을 때 성장을 했고요.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9.11달러를 기록했는데 보이십니까? YOY 기준으로 294%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EPS와 매출을 냈을 뿐만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익단, EPS, 주당 순이익 자체가 크게 올라간 흐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테슬라랑 다르죠. 테슬라는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EPS단 약간 미스가 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EPS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문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라우드 쪽의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47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이 역시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였는데 이 역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본 지출이 또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주요 외신에서는 이 자본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0% 이상 이 볼륨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파벳이 말 그대로 AI 투자도 잘 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요 외신에서는 지금 알파벳 실적 가운데서 특징적으로 보는 쪽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산 평가 이익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쪽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돈을 잘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엔트로픽과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서 알파벳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았다라는 평가 나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고요. 구글 검색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글 클라우드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82% 넘게 성장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보다도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CNBC는 논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3% 넘게 증가했고요. 클라우드 수주 잔고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AI 수요 확대에 따라서 역대 최대 수준의 수주를 확보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렇다면 시간의 거래에서는 알파벳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알파벳의 주가는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크게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3%대 하락세가 좀 급격하게 현재 구간에서 갑자기 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어닝콜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닝콜에서의 알파벳의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를 계속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알파벳의 주가를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국제결제은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빅테크 인프라 지출이 조금이라도 축소가 될 경우에는 글로벌 기술 무역 전반에 연쇄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인프라 지출과 관련해서 어떠한 발언이 나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과거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나온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전체 기업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의 어닝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실적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CNBC에서는 알파벳의 주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굉장히 긴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 강도 차트를 보면은 알파벳이 매그니피센트 7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시기에는 알파벳뿐만이 아니라 ETF 자체도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의 주가가 올라야지 M7의 주가가 함께 오르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까지 지속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알파벳의 주가가 결국에는 M7의 주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규장에서의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IBM 주가까지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잠정 실적 발표했고 오늘 다시 한번 확정 실적 발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 것으로 확인됐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았고요. 잉여 현금 흐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IBM은 사실 지난주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떨어졌었는데 오히려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1.4% 넘게 상승하면서 208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EPS 약간 미스가 났고 알파벳은 EPS 매출 모두 다 좋았습니다.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제는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시장의 투자 심리를 그래서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발표와 함께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월가 시그널 실적을 발표한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하나씩 만나보시죠. 네, 먼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는데 위원님께 자세한 이야기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구글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도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도 네. 지금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꼼꼼히 따져서 약한 부분을 꺼낸 다음에 하락을 시킵니다. 아하. 지금 시간외에서 급락하고 있죠.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잉여 현금 흐름이 마지막으로 남았던 구글마저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지금 아마 시간외에서 거기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현금 장사를 하는 유튜브라는 꿀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잉여 현금 흐름 여력이 높았거든요. 구글하고 아마존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구글하고 아마존마저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이 더 이상 투자 여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더욱더 확신을 심어주는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기타 수익도 결국 스페이스X와 엔트로픽의 그 지분을 네. 엔젤 투자사로서 초기에 갖고 있다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실현한 거기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평가를 주진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알파벳은 실적 자체는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여기 지금 구글 CEO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좀 중요한 내용들 한번 짚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구글은 솔직히 지금 현존하는 최강의 어떤 저기 기업 시스템 기업이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장악을 안 한 곳이 없습니다. 이 과연 구글의 생태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뭐 예전에 우리가 뭐 네이버를 쓰다가 네이버 검색도 떨어지고 했습니다만 네이버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 검색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핸드폰에서는요. iOS 진영 빼고 죄다 구글 안드로이드입니다. 애플만 iOS 쓰고 있지 나머지는 전부 구글 안드로이드예요. 모든 폰이. 거기다가 유튜브를 갖고 있죠. 그런데 또 그거를 백업해주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고 있는 데다가 제미나이를 갖고 있는데 네.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최근에 오픈 AI 점유율을 싹 다 깎아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생태계의 강점이 이 구글을 어떻게 보면 영속 기업으로 계속 지금 일컫게 해주고 있는데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또 이제 CEO가 짚어줬네요. 네. 지금 구글 클라우드가 계속 AI 인프라, AI 솔루션 수요 계속 힘입어서 뭐 82% 성장이 나왔다 이러면서 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는 앞으로 뭐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 이제 네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클라우드만 빌려주는 서비스 업체들도 있잖아요. 근데 구글도 마찬가지죠 이제. 저 나중에 클라우드 없는 회사들을 클라우드 저거 또 어떻게 만듭니까? 돈이 없으면 규모의 경제를 못 만드는데 저 다 돈 내고 써야 돼요. 이제 땅 장사하는 거죠. 임대로 받는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기 나왔잖아요. 딥시크 이후에 또 저기 뭐 키미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모델들은 폐쇄형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구글 제미나이가 만약에 그거 거기 따라가고 폐쇄형 아니고 바꿔버리면 오픈웨이트나 뭐 오픈소스를 안 바꾸겠지만 오픈웨이트나 이런 모델을 출시해버리면은 더 경쟁력이 가속화되는 아니 폐쇄형이 뭐 이런 뭐 그 자기네 어떤 가치를 지키는 데는 좋은데 예를 들어 조금씩 풀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구글 내놨더라고요. 약간 저기 저비용 고효율로 조금 구글 제미나이 모델을 세분화해서 내놨던데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미나이를 세분화해서 오픈웨이트 모델도 내놓고 아니 하도 그 뭐 중국발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제미나이를 한 10가지 모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형도 놔두고 오픈웨이트도 놔두고 거기다가 뭐 저비용 고효율로 조금 낮은 사양의 낮은 요금제로 나오 뭐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력한 어떤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포춘 100기업 중에 90%가 구글 클라우드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제미나이 어떤 생태계에 이미 편입이 돼버렸어요. 네, 시장에서는 AI 투자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앞서 살펴본 클라우드 매출 그리고 이 구글 생태계 안에서 제미나이와 유튜브에 관련한 이야기도 저희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통해서 내용을 좀 알아볼 수 있겠네요. 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 클라우드는 저 구름이 떠 있잖아요.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픈웨이트 모델이 왜 각광받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 내 컴퓨터가 진짜 똥 컴퓨터예요. 지금 구글에서 그거 해주고 있거든요. 구글에서 이 시간을 사서 구글의 시간을 사잖아요. 그럼 구글 거를 쓸 수 있어요. 구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우리가 시간당 돈 내고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분들 자기 뭐 원룸에서 살아서 막 그 컴퓨터 사양 떨어져가지고 난 과제 어떻게 이러신 분들 있죠. 지금 그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그 돈 내고 빌릴 수 있거든요. 시간별로. 그럼 저기 클라우드에 있는 엄청난 고사양의 컴퓨터와 서비스를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그걸 다 돈을 내니까 구글 클라우드는 이제 계속 그 임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용이에요. 기업용. 네. 우리가 소비자용이 아니라 기업의 대부분이 제미나이를 지금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성과 하이라이트로 보니까 뭐 인기 AI 기능 검색 쿼리 증가. 쿼리가 이제 증가하면 이제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당 220억 개의 API 토큰 처리가 가능하고 월간 활성 사용자만 무려 9억 5천만 명이네요. 진짜 어마어마하군요. 지금 이제 저 제미나이까지 돼버리면 이제 아까 보세요. 구글 검색에 구글 안드로이드에 제미나이 앱에 클라우드에 유튜브에 그냥 구글에 중독되어 사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는.
이것도 보세요. 지금 17억 명이 봤다는데 사건 알아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파라과이 여성 의원이 음바페 비난하면 유튜브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알아서 사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월드컵 관련 영상이 17억 명인데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 시청자 수라고 합니다. 네. 자, 알파벳의 실적과 관련해서 오늘 이 기업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AI 투자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알파벳이었고요. 이제 다음 기업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실적 발표가 주목됐던 또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오늘은 이 실적 발표와 또 옵티머스 관련한 어플을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해도 주가가 빠지네요. 구글은 지금 그 순이익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는데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 전환돼 갖고 빠지는 것 같고요. 네. 테슬라는 매출이랑 순이익이 갈렸어요. 그래서 빠지고 지금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어떤 소식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일단 옵티머스 로봇이 그 100만 대를 가정에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화성까지도 못 가.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지구인 40만 명 이주시켜서 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가기 전에 일단 옵티머스 100만 대 공급이라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성은 지금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테슬라 앱에 보니까 옵티머스에 직접 언급된 코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테슬라 앱에 접속을 해서 네. 옵티머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이미 지금 저기 체계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곧 나오는가 보다. 네. 곧 나오니까 저렇게 전용 앱에다가 지금 심어놓은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옵티머스 나와야지. 안 그러면 지금 테슬라 이 차량 판매량으로는 이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다시 한번 뭐 그 전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테슬라에서 이제 옵티머스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됐다는 부분에 이제 시장이 주목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음 화면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그 폰키 시스템으로 승인된 기기만 연결 가능하고 이 로보택시에도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가정 데이터 수집해서 환경 이해하고 성능 개선. 바로 저게 피지컬 AI죠. 이제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만질 수 있는 생성형 AI, 챗GPT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실시간 알림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즉시 경고 뜨는 거 있고요. 완벽한 제어,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지금 코드가 이 테슬라 앱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출시일은 미정인데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것으로 봤을 때 곧 옵티머스가 가정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알파벳과 테슬라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알파벳 지금 시간 외에 빠지고 있던데 자 지금 일단 실적이 제가 우려한 대로 이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그거는 그냥 기본 상수로 깔고 가는 거고 그 세부 내용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실망스러운 부분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왜냐면 구글마저 아니 저렇게 잉여 현금이 플러스가 많이 났었는데 왜 저게 마이너스 났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나 보네 하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아까 그 갭 상승한 부분에 이제 거의 다 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떨어지면 이제 밑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테슬라의 시외거래 주가 흐름이고요. 3%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3%대 시외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알파벳 이야기를 저희가 이어가고 있는데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시외거래에서 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3.79% 하락하는 움직임이네요. 근데 알파벳 테슬라가 비슷합니다. 지금 그 4월 달부터 이어온 상승세에서 네. 그 추세가 훼손될 수 있는 어떤 구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가 깨지게 되면 밑바닥으로 일단 테스트를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알파벳의 모습을 확인해봤고 테슬라 이야기도 한번 조금 더 이어서 해볼까요? 네, 테슬라도 그 주가가 지금 자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보면은 테슬라의 어떤 지금 흐름에 대한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왜냐하면 전기차가 캐즘에 빠진 다음에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이미 전기차를 비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사람들은 다 샀고 지금 사시는 분들 보세요. 하나하나 엄청나게 따집니다.
최근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미국 뭐 일주를 하는데 뜨거운 사방에 갔더니 아예 안 돼요. 전기가 멈춰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배터리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더 이상 그냥 뭐 이 과시용으로 사는 사람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합리적인 소비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급속한 판매량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게 나와야죠. 다음 단계가 옵티머스 로봇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 연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스페이스X와의 합병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스페이스X가 급락하니까 합병 얘기마저 쏙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멘텀이 상실됐어요, 지금. 테슬라가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에 대해 그 정당한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알파벳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자본 지출 확대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매출은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지만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10일 거래에서 두 기업의 주가는 모두 3%대 급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단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EPS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간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앞으로 테슬라의 수익성 회복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 조정 EPS가 3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LSEG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51센트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반면 매출은 282억 4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57억 1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투자자들은 예상보다 부진한 수익성에 주목하며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약 17%, 이달 들어서만 11% 하락하며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와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이달 초에 발표한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25% 증가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2분기 연속 감속했던 이 차량 인도량이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판모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의 기대를 믿던 만큼 향후 마진 개선 여부가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테슬라가 마진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EPS와 매출을 모두 다 발표를 했고 AI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투자 의견과 그리고 발표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매출은 1,19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EPS는 9.1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CNBC는 EPS가 시장 예상치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수치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AI 투자 확대를 위해 늘어난 자본 제출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시험대로 주목받았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투자 규모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AI 경쟁력도 관심사였습니다. 최근 구글은 이 차세대 AI 모델 출시를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회사는 지난 21일 가격을 낮춘 제미나이 AI 모델 3종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엔트로픽의 미토스와 같은 고성능 AI 모델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특화 모델입니다.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 앞서 구글 검색, 유튜브 광고, 구글 클라우드 사업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사업은 AI 서비스 확대의 최대 수혜 사업으로 꼽히며 이번 실적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파벳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선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관건은 CNBC는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앞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연속성이 결국에는 문제다라고 논평을 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사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고도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또 밤에 열릴 정규장에서의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학개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슈마컴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실적을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 개장 전에 앞으로의 매출 전망치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총 이익률 전망치를 2배 이상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는 두 자릿수의 급등률을 나타냈는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인공지능 서버 제조업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총 이익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공개하며 주가가 20%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전날 장 마감 후 사업 업데이트를 통해 2026 회계연도 4분기 신규 수주액이 600억 달러를 넘어섰고 회계연도 말 기준 수주 잔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매출 총 이익률 전망치를 기존 8.2에서 8.4%에서 15에서 17%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수익성이 높은 고객과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객 및 제품 구성이 개선된 것이 총 이익률 상승의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이날 19.84% 급등한 30.56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사실 M7 기업들보다는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에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네비우스와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M7 기업들의 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할지 아니면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이 더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시장을 대응할 만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함께 옮겨가 보시죠. 네, 이번에는 AMD 관련 뉴스입니다. AMD가 엔트로픽에 거대한 자금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최대 7조 원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반도체 업체 AMD가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엔트로픽은 AMD의 차세대 AI 칩을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내년 상반기부터 AMD의 최신 AI GPU MI450을 2기가와트 규모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직접 구매 자체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클라우드와 네오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 임차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약에는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 속에 성사됐습니다.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는 엔트로픽의 AI 인프라에서 핵심 역할을 맡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클로드 AI 모델을 활용해 AMD의 차세대 AI 칩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공동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AMD가
엔트로픽의 돈을 빌려주고 엔트로픽은 그 돈으로 AMD의 칩을 받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AI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또 어떻게 또 발전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옮겨가 보시죠. 이번에는 삼성전자 관련 뉴스인데요. 간밤에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 2026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삼성전자는 새로운 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제품들을 공개했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행사에서 화면비를 바꾼 갤럭시 Z 폴드 8과 첫 최고급 모델 폴드 8 울트라, 플립 8 등 이 폴더블 스마트폰 3종을 공개했습니다. 폴드 8은 이 커버 화면을 넓혀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고 펼쳤을 때는 영상과 게임 감상에 최적화했습니다. 무게는 201g으로 역대 폴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가볍고 접었을 때 두께는 9.7mm입니다. 최상위 모델인 폴드 8 울트라는 8인치 대화면과 4.1mm의 얇은 두께를 앞세웠습니다. 후면에는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와 5천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 촬영 성능도 강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에이전트형 AI를 폴더블 폰 전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스마트워치와 스마트 글래스 신제품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노태문 대표는 연내 8천만 대의 기기에 갤럭시 AI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라인업 확대와 AI 생태계 강화를 통해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사실 이렇게 이 핸드폰 부문에서는 부진한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새롭게 내는 제품을 통해서 실적이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알파벳과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한 가운데 외신에서는 어떠한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베런스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계열사인데 뭐 당연히 이제 투자 전문 매체입니다. 베런스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내린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주가 전망이 밝다. 밝다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부분을 이제 다뤘는데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런스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알파벳 실적 발표를 앞두고 12% 급등했다. AI 투자 기대에 따라서 메모리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내렸는데 내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오늘 이제 구글 실적 발표한 것도 사실 이제 KFX를 갖다가 줄일 거냐 말 거냐 이런 어떤 논쟁점도 있었는데 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주가 내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베런스가 언급한 것 중에 무엇이냐면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지난주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지금 당신이 보기에도 메모리 가격이 비정상이다. 그래서 이 비정상이 정상화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러면 실제로 이제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을 사실 낮춰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당장 SK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 관점에서는 안 좋죠. 아니 최고 총수가 메모리 가격이 높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부분을 갖다가 주가 하락에 또
기여했다라고 이제 밸런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 당연히 매물 가격이 높다는 것을 이제 동의한 것이지 이건 시장이 매물 가격이 높으니까 당장 증설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는 것,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은 발언의 진위와 실체를 갖다가 왜곡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 회장도 만약에 사석에서나 팀쿡이나 여러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CEO들 만나가지고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낮게 공급해 주세요 하면 최태원 회장이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너무 비싸죠?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그렇게 비싸니까 이걸 갖다가 당장 증설할 수 있다라고 시장이 이제 받아들였다면 완전히 실체를 오해했다. 왜냐하면 최 회장이 증설하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메모리 하나 증설하는데 팹 하나 까는데 30조가 들어갑니다. 30조가 들어가고 30조의 팹에다가 물, 전기, 사람이 다 필요한데 이걸 당장 최 회장이 증설하고 싶다고 증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오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금 SK하이닉스가 그 한 달 정도 수익률이 엄청 안 좋긴 한데 이런 안 좋은 부분에는 시장의 잘못된 인식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또 미국 측에서 미국과 사우디 간의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이 체결됐다라고 밝혔다라는 속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시장의 뭐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 첫 번째 기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렇다면은 이 최태원 회장의 발언에 따른 뭐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안 좋지 않았습니까? 예, 오해였겠죠,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최 회장의 발언도 있지만은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6월 29일 날 이제 청와대에서 이재용 회장, 최 회장이 이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발표를 하면서 호남 반도체, 광주 반도체 800조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놀란 경우는 이제 800조라는 엄청난 투자를 한다면 그 팹을 갖다가 광주에서 짓는다면 그러면 이제 그 800개 정도의 굵직굵직한 공정이 이제 하나의 메모리 디램을 생산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많은 고가의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하자마자 그날 이제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는 부품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이 오해를 했냐? 그럼 800조를 들여서 호남에다가 광주에서 반도체를 지으니까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던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겠구나라고 이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액면 기도를 한다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다 반도체가 내려가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두 총수가 반도체를 증설하겠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즉각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여러 가지 부품도 병목 현상이 있고 부품들이 갑자기 뭐 그 청와대에서나 삼성이나 이제 SK에서 주요 부품 회사한테 야 우리가 다음 주에 청와대 중요한 발표를 할 거니까 너네는 이제 부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줘. 이런 얘기 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부품이 하나라도 비면은 800개 공주 하나라도 비면은 디램을 갖다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갖다가 그 월가에서 좀 오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증설이 가능하지 않다. 800조 광주 반도체를 하겠다고 할지라도 당장 증설이 가능하지 않은데 시장이 상당히 오해를 했고 그 오해의 연속선상으로 최 회장이 지난주에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긴 하죠. 발언을 했다고 해서 마치 이게 당장 증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실체를 크게 착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좀 크게 내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뭐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밸런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는데 지금 사실 비이성적으로 이제 과매도 상황이다. 비이성 과매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한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그 메모리 반도체라면 아까 말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세 곳이 이제 과점 아닙니까? 이 과점에 대한 종목들이 모두 이제 지금 투자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는 것이고 밸런스는 또 나가서 당연히 이 메모리 반도체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죠. IDM. 이 반도체 세 곳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품 기업들도 역시 지금 많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투자한다면 또다시 이제 수익 창출에서 기회다라고 밸런스가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앞단에 있는 뭐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역시나 AI와 관련된 뭐 내러티브는 전혀 훼손된 곳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수요만 해도 이미 초과 수요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밸런스와 지목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아마 화면을 보신 분들이 많이 이제 이미 쓰고 계실 텐데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라는 게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하나 밑에 인턴이나 말단 직원 시켜가지고 이것도 조사해봐, 이거 알아와 하는데 이제는 그걸 에이전트 AI를 갖다 쓰면은 그런 직원들을 갖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자리가 이제 없어진 거 아니냐 우려도 있지만 한편은 어쨌건 에이전트 AI 시대를 갖다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의 투자랑 어떻게 연관이 되냐? 에이전트 AI를 쓰면은 사실 메모리를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뭐 GPU를 써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메모리를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의 지금 낮은 주가가 떨어진 주가가 에이전트 AI라는 시대를 바라본다면 사실 주가가 좀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기사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예, 그 제목에 나와 있는 마이크론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하이닉스도 있지만 밸런스는 더 나아가서 부품주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부품주에서 밸런스가 지목한 최소 너준은 어디냐? ASML입니다. ASML은 말하면 아시겠지만 리소그래피를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비죠. 장비 한 대 가면 2,000원, 3,000원이 되니까 엄청난 이제 장비입니다. 근데 반드시 증설을 하려면 ASML의 리소그래피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는 그 반도체 부품주로는 이제 최소 노주로 ASML을 지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메모리주가 급등할 때도 비이성적으로 급등할 때는 급등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락할 때는 그 생각이 안 듭니다. 공포가 있길 마련인데요. 다만 전체적인 외신이라든지 투자 은행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AI 쪽에 여전히 성장 스토리는 훼손된 것이 없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연이어서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여름에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 기회를 매수 기회로 볼지 여러분들 함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예, 로이터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사우디에다가 이제 원전을 갖다가 이제 그 승인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는데 좀 전에 첫 번째 코너에서 이제 자막으로 보셨다시피 그 미국 정부와 사우디 정부가 양국 정부 사이에서 민간 원자력 협정을 갖다가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도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에너지비티가 있는데 이 두산에너지비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 종목들에게 엄청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게 보니까는 약 10분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 미국 에너지부가 SNS X를 통해서 요 협정에 서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보니까는 여기에 미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 확대,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 미국의 에너지 및 국가 안보 태세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러면서 이번에 체결된 협정이 검토를 위해서 의회로 송부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자세하게 좀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종목은 약간 한 가지가 떠오르긴 합니다. 어떤 거를 좀 생각해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원전을 지으려면 자동차에는 엔진이 필요하듯이요. 원전을 지으려면 반드시 원자로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도 사실은 진입장비 있긴 합니다. 그래도 그 건설사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굳이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만이 유망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하지만 꼭 원전을 지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원자로는 특히 대형 원전에서 원자로는 오직 두산에너지비티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체코나 UAE나 이런 원전을 지을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발목을 잡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두산에너지 주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건 사실은 이제 되게 미미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웨스팅하우스는 그 지적 재산권의 일부만 갖고 있을 뿐인 것이 실제로 원자로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만약에 웨스팅하우스를 대변되는 미국 정부가 오늘 뉴스처럼 해외 원전을 갖다 수주하게 된다. 해외 원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헤드라인은 이제 미국 언론에서 당연히 웨스팅하우스를 갖다 지목하겠지만 속내는 실속은 이제 두산에너지비티가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인 사우디가 원전을 짓게 된다. 이러면 아니 표면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가서 형식적으로 이제 체결을 하고 어디다 원전을 몇 기가를 짓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결국 원자로가 들어가야 되니까 원자로는 누가 반드시 공급하는 것입니까? 두산에너지비티 말고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사우디 원전을 미국 정부가 승인하겠다. 물론 이제 그 미국 의회 승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에 이제 문턱을 넘는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투자 종목으로 수혜주로는 두산에너지비티가 떠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중동 국가들도 좀 바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은즉슨 또 도산 에너빌리티에게는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디는 사실 계속 수년간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원전을 짓겠다라고 이제 지을 거니까 협조해달라, 혹은 이제 물밑에서 승인해달라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걸 갖다 거부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우디가 원전을 지으는 것은 단지 전기 공급뿐만 아니라 이걸 갖고 혹시나 지금 이란 사태도 마찬가지죠. 혹시나 이제 무기로 농축을 할까봐 이제 계속 못하게 했는데 트럼프는 과감하게 사우디에다 원전을 짓는 걸 승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보물전 터질 것인데, 일단은 이제 그 유력한 국가 중 하나 어디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UAE 바라카 원전을 갖다가 우리가 이미 지은 경험이 있는데, UAE는 바라카 원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네 화폐에다가 바라카 원전을 집어넣기도 했거든요. 그림으로. 그래서 UAE는 바라카 원전을 지었는데 여기에 100%또 이제 그 원전을 다 증설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증설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도 그 두산 에너지 원자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집트, 그다음 UAE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요르단 같은 경우는 쿠웨이트나 카타르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보다는 SMR을 짓고 싶어합니다. SMR 역시 이제 두산 에너지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번 사우디가 사실은 친미 중동 국가의 맹주 아닙니까? 사우디가 원전을 승인을 받으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할 거 없이 우하면서 이제 원전을 짓게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이번 뉴스는 되게 분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동이 원전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거기도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면 아니 지금도 전기가 필요했지만 중동은 사실 이제 화력 발전 위주로 이제 전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름이 넘쳐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지으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전히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여전히 화력 발전을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정책을 가다 보니까 사우디도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화력 발전을 짓긴 하지만 또 이제 그 원전을 통해서 탄소 중립 정책을 갖다가 우리도 일부 실현하고 싶다라는 것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싶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는 전기 수요도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동은 사실은 담수화, 바닷물을 갖고 민물을 갖고 담수화가 필요한데, 담수화를 하려면 또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동 역시 전기가 막대하게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사우디가 지속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는 원전을 지어서 전기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UAE, 그다음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할 것 없이 다 원전을 짓겠다고 이제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번에 원전을 갖다 미국의 승인을 받는다면 또 한 번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결국에 나온 겁니다. 이게 오늘 한국 시장의 정규장에서 종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또 뭐 이렇게 실적을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워낙 쏠림이 좀 심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쏠림 때문에 주가 하락이 급락하게 나오면서 다른 섹터까지 다 무너지는 그러한 또 흐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다만 굉장히 중요한 뉴스니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7월 20일 이제 3일 목요일입니다. 여전히 후텁지근하고 더운 날씨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시장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뭐 딱히 또 뭐 대단히 뭐 부담을 가질 정도로 크게 또 떨어진 것도 아니긴 하고요. 반도체주도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긴 합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새벽 일찍 또는 이제 뭐 밤새 주목하고 기다리셨던 게 알파벳의 실적이죠. 그냥 수치도 그렇고 2분기 수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향후 뭐 가장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셨을 이 향후 캐펙스 투자, 자본 지출 관련된 부분도 2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긍정적으로 좀 나왔고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어제 우리 시장에서 보였던 것처럼 어제 우리 시장이 쭉 가다가 확 밀렸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뭐 거의 겨우 뭐 강보합이었고 코스닥은 그나마 또 마이너스로 살짝 돌아서기도 하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뭔가 특정 어떤 종목에 대한 이 뭐랄까 기대감 또는 그거에 따른 그것이 결국은 또 이제 부담감으로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어제 잘 나가던 증시가 갑자기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오늘 뉴욕 정규장에서도 그런 분위기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시장이 국내외 시장 모두가 이 AI 또 반도체 관련해서 이게 좀 집중이 돼 있느냐 그걸 또 상대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상황이 나쁘지 않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정규장에서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관련주들, AI나 반도체주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뭐 아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폭발적으로 또 뭐 시간에서 또 상승하거나 이러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나올 나머지 회사들, 나머지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같이 좀 보면서 좀 천천히,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앞서가지 말고 하시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샀습니다. 어제 2조 넘게 순 매수를 했고 최근 이제 한 달 새 외국인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건데요. 6월 말 그래서 7월 첫째 주까지는 20조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했던 게 7월 둘째 주 들어가서는 4조대로 순매도 규모가 줄었고요. 요즘 아마 외국인들이 뭐 최근에 사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별로 안 판다, 파는 규모가 많이 줄었다는 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였죠. 7월 첫째 주 들어서 이제 2,150억 순매수로 돌아섰고 규모가 뭐 미미하긴 합니다만. 크진 않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어제까지 3거래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가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제 전기전자 관련주들을 좀 많이 좀 사고 있다. 그런 좀 이유가 그런 어떤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에 수급적으로죠.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165조 원 팔았습니다. 국내 역대 최고는 뭐 비교 대상도 없고 아시아,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외국인의 이렇게 특정 국가에서의 순매도 규모는 뭐 역대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이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다. 역설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순매도는 뭐 그동안에도 뭐 아주 귀에 따뜻도록 들었습니다만 이제 리밸런싱 수요, 뭐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 부분 이런 부분들 물론 뭐 외국인들이 팔아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뭔가 수급에 이게 물음표를 쓴 이유는 전환이 완전히 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요. 일단 그렇게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그 이유를 좀 추정을 한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일단 지난 한 달 사이에 코스피 뭐 또는 주요 종목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앞서 조호전 대표께서 그 정리해 주신 그 내용에서도 이제 하이닉스가 근 40% 가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5배도 안 됩니다. 4.4배대 후반이거든요. 코스피도 5배대 지금 어제 또 뭐 그다지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5배 후반 정도. 코스피 12개월 선에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이 EPS 성장률, 한국 기업들 EPS 성장률이 좀 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그에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PER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1,570원대 넘어서던 뭐 1,600원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까지 나오던 그런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0원대까지 내려와서 뭐 어제 1,480원대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 환율 문제도 상당히 좀 부담을 100원이나 떨어진 거니까요.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달도 아니죠.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외국인들이 살만한 여지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흥국 상황에서 이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좀
신흥국에 제가 표를 세 개를 준비한 게 있는데 그 표가 나오네요. 자, 보십시오. 한국의 30.3억 달러가 이제 지난 7월 17일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상장 신흥국 ETF 기준인데 우리나라에만 저 43억 달러 주는 것 중에 30억 달러가 한국에 들어간 거니까 신흥국 중에서 유입 1위죠. 밑에서 좀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게 흐름이 전환된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개 좀 나오고 있죠. 쭉 내용들이. 그러니까 변동성 확대도 AI 반도체 성장에 대한 기대가 한국 비중 확대를 끌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의 방향대가 한국 반도체 스토리에 있다라는 걸 재확인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죠. AI 쪽에 대한 기대감 이게 다시 이제 반도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달 전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한 달 동안 엄청나게 극심한 변동성과 급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상황이 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장 가볼까요? 두 번째 또 내용을 좀 보면, 네, 이게 4개월 수요를 깬 사상 최대 유입이다라는 거 적어야 되는 해석을 좀 해보는 건데, 전체 주식 자금으로 봤을 때 66억 달러 들어왔고, 33억 달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쪽은 이제 마이너스 8억 달러의 환매가 이제 나왔고, 이렇게 되는데, 제일 앞서 33억 달러에 보시면 저 가로 열고 4.9 저 시그마 저 표시가 있는데, 저게 평소보다 4.9배가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평균보다죠.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난주에 큰 돈이 갑작스럽게 EWY라고 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의 삼전 닉스 여기에 집중을 하는, 절반을 여기다 투자하는 그 ETF 상품이죠.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다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JP모건 자료에서는 이제 반도체 ETF별로 주간 단위로 얼마에 이제 돈이 들어왔느냐, 어느 섹터에 이제 그 상품에 돈이 들어왔냐,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속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그다음에 속슬, 디램 이렇게 쭉 돈이 좀 ETF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다음 장 또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장, 좀 전에 이제 아까 EWY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주간으로 28억 달러가 4.4조 원이 넘는 돈이라서 역대 최대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아쇠라고 나온 표현을 보시면 이제 ADR, 그러니까 하이닉스죠. 프리미엄 등 우회 매수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이제 ADR 상장하고 난 이후에 하이닉스가 계속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본주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ADR은 또 잘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ADR과 본주 간의 괴리가 확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딱 지나고 나서 보면 ADR보다 본주가 훨씬 싼 거죠. 괴리가 한 50%까지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ADR, 미국에 상장된 하이닉스 ADR을 사는 것보다는 한국에 있는 삼성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본주를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저 EWY라는 ETF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25%가 이제 닉스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그 돈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하이닉스를 본주를 사는 이런 이제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떨어졌고 한 40% 전후로 떨어졌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좀 과열됐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좀 됐고, 그다음에 수급도 좀 비어 있고, 그리고 외국인 좀 개인들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지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을 좀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쉽게 이제 걷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럼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뭐 과거처럼 그렇게 뭐 연일 상승, 연일 뭐 5%, 10% 이렇게 상승을 할 거냐,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레버리지라는 큰 변수가 생겼다라는 점이 좀 있겠고, 우리나라만 이 2배 레버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또 홍콩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본주의 가격을 심하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여건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전 세계에 다 깔려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는 또 레버리지 투자를 또 선호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는 여전히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될 변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이제 업종별 수익률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자료여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보십시오. 이게 화면에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싹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순이죠. 기계 업종이 35%가 떨어졌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이유입니다. 조선도 33% 쭉 있죠. 이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은행이 그나마 은행은 플러스고요, 아예요. 화장품, 그다음에 이쪽 필수 소비재 쪽이 그나마 한 자릿수대고 통신 쪽도 뭐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했고 반도체가 16%.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반도체가 비교적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도 20%나 떨어졌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왼쪽에 있는 뭐 20%대, 30%에 달하는 저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업종에 있던 갖고 있던 저들 업종에 있던 종목들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 이후에 이제 저 종목들을 이제 던지고 그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이제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반도체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에 또 반도체 두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막 극심하게 나타나면서 또 이들 두 종목을 중심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시장은 분명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거고 그러면 그 다른 쪽으로 눌릴 때 또 마찬가지로 펀더멘탈은 멀쩡한데 많이 떨어졌던 섹터가 뭘 거냐. 이거를 처음에 찾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계라고 하면 뭐 방산, 전력 설비 뭐 이런 쪽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기계, 조선, 그다음에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좀 있고 저렇게 펀더멘털은 분명 좋으면서도 많이 떨어진 섹터들 이쪽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은 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섹터 얘기고요. 이걸 이제 종목으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기계 쪽에서는 GNC가 상승 기여도가 제일 컸다. 이 얘기인데 이거보다는 이제 이거는 그동안에 별로 안 떨어졌거나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중요한 게 이거죠. 하락 기여도가 큰 종목. 이 종목이 해당 섹터에 앞서 말씀드린 그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 이후에 업종 지수를 많이 떨어뜨렸던 가장 큰 이제 원인이 된 종목들. 그래서 기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제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조선 쪽에서는 HD 현대중공 이게 제일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고려의 현대차, 자동차 쪽에서는 당연히 현대차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SDI고 그렇게 쭉 있죠. 그다음에 방산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 뭐 그다음에 자동차 로봇 쪽에서는 현대 오토에보 거의 반토막 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 뭐 대형주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대형주들도 40% 이상 떨어진 종목들 부지기수입니다. 마지막 한 장만 더 빠르게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죠. 증권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이렇습니다. 여기 네,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떨어졌죠. 이렇게 쭉 이 표를 보시면은 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펀더멘탈에 특히 이제 2분기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 그다음에 가이드도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들 종목들이 향후에 순환매가 돈다고 그러면 소위 말해 첫바따로 1순위로 생각해 봐야 될 섹터와 종목이다. 이제 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반도체와 관련돼서 반도체는 뭐 당연히 뭐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뭘로 채울까 고민하실 때 요거를 한번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반드시 2분기 실적을 아마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을 발표했고 또 최근 한국 시장이 약간 쉬어가고 있는 사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유의미한 또 움직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볼 텐데 오늘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창환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의 이제 의견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간밤에 또 증시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랑 알파벳이 실적 발표했는데 테슬라는 EPS 단에서 약간 좀 미스가 났고 네. 약간 말 그대로 수익성이 약간 좀 훼손된 것 같고 알파벳은 EPS 매출 모두 다 좋았는데 또 시간을 걸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일단 알파벳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파벳 실적은 컨센은 대체로 괜찮았습니다. EPS 같은 경우가 2.88이 컨센이었는데 위스퍼 넘버가 3.1인데 그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은 나왔고 네.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82% 성장이 나왔는데 원래 그 시장의 컨센 자체가 70%대였고 그리고 약간 위스퍼 컨센 자체가 80%까지 나왔는데 그거마저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시간에서 1%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다가 변화는 이제 캐펙스 숫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였는데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올해 이제 연간 캐펙스 숫자를 이제 1,850에서 1,950억 달러로 이제 제시를 했었고요. 네. 평균치가 중간까지 1,900억 달러인데 네. 이번에 이제 연간으로 상향을 한 게 1,950에서 2,050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치가 이제 2,000억 달러가 되잖아요. 네. 요 캐펙스를 늘린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폭이 더 커졌고 시간에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제 마이크론이라든가 하이닉스 ADR이 좀 더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에 이제 국내 증시와 연관해서는 간밤에 야간 산물이 0.9% 정도 올랐다가 추가 올라가면서 네. 합산으로 2% 올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클라우드가 사실 그 실적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전반적으로 이게 좋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캐펙스를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금을 회수할 건지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펙스를 투자를 더 늘리는 것 때문에 부담 때문에 빠지겠지만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캐펙스를 늘린 데 불구하고 어떻게 자금 회수할지를 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양쪽으로 호재가 된다라고 그래서 반도체가 좀 더 강한 모습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색 광고도 견조했고 특히 이제 제미나이를 비롯한 AI 사용량이 폭증했다는 것도 보여줬고 아쉬운 거는 3분기 가이던스를 미제공을 했다는 거죠. 네. 이제 가이던스는 미제공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매출이 82% 급증한 것도 호재고 그리고 AI 캐펙스 자체가 이제 더 상향됐다는 것들 그리고 이거 캐펙스 자체를 상향 캐펙스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에 대한 미래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 쓰는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담이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 돈 많이 써주면 그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테니 그건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알파벳 실적 안 좋았어, 그러니까 반응은 안 좋았어도 우리 시장은 크게 낙담할 건 없다. 알파벳은 실적은 좋았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투자를 더 늘린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는 빠졌지만은 그 회수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우리한테는 캐펙스 증가뿐만 아니라 이게 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현금 흐름의 우려가 27년도 가게 되면 크게 마이너스 갈 거라는 우려가 그렇죠. 있지만은 네. 그 차트의 함정은 28년 이후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금 흐름이 굉장히 플러스로 좋아질 급증합니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네. 2030년까지 연장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차트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는 실적은 본업은 분명히 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는 거의 핵심은 어쨌든 미래 가치를 보고 그렇죠. AI와 로보택시에 대한 가치를 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FSD 구독이 148만으로 이제 한 48% 증가 나와서 시장 컨센서스가 140만 정도 됐으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높았고요. 로보택시도 미국 7개 도시로 확대한다는 것들 그리고 사이버캡의 텍사스 생산도 개시하고 옵티머스 라인도 구축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우리 그 테슬라한테는 뭐 미래 가치를 부여하는 거니까 좋은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텍사스 AI 학습 컴퓨터도 상반기에 2배 자체 반도체 시설도 추진한다는 것들에서 이게 자체 반도체 추진한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과연 성공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떤 그 미래 가치 특히 옵션 가치에 더 가치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본업 마진은 부진하더라도 AI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거라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어제 이제 국내 증시에 그 삼성전자가 그 로봇 사업에 4조 정도 투자한다는 이슈 나오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가 속출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그 현대 로템과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공동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이 이제 국방부에 납품된다는 것들 뭐 대당 1억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게 1000대까지 납품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게 붙으면서 금요일과 어제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급등 나타났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국내 증시 자금 흐름 자체가 이게 완전히 주도권이 외국인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그게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도 들어오는 자금들이 들어왔거든요. 앞서 그 앞에 코너에서 말씀하셨던 EWY 자금 자체가 그런 성격이라서 이제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로봇 관련 이라든가 많이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도 하반기에 모멘텀 있는 기업들 같이 볼 타이밍인데 이 테슬라의 그 AI와 로봇 택시에 대한 이 모멘텀을 부각하는 이런 오늘 실적 발표는 물론 본업은 부진했지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돌을 던진 이끌고 가는 이런 시장에서 현대차라든가 그리고 테슬라가 이 로봇 관련 그 업종을 같이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봐서 그 오늘부터는 그 사실 어제부터 사실 그 기획이긴 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피지컬 AI 관련 기업들도 이제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를 숫자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뭐가 중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지 사실 또 하반기 투자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될 듯한데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로봇 관련 이야기 역시나 주목을 해볼 만하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하반기 한국 시장에서 로봇 시장과 관련된 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간밤 증시의 또 마감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간밤의 미증시 자체도 우리 증시와 비슷하게 이게 미국 증시처럼 옵션 시장이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옵션 자체가 2019년 대비해서 옵션 1일 평균 거래량이 거의 4배 증가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옵션에 의한 시장이 있고 그리고 제로데이 옵션 같은 경우도 2천만 계약을 초과를 한 상태라서 굉장히 이제 이 옵션으로 거의 움직여요 시장 자체가. 그게 이제 그 애플이라든가 뭐 그 엔비디아, 네.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옵션 베팅이 굉장히 지금 급증을 하고 있어서 네. 그게 많이 움직인다. 그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딜러들의 델타 감마라든가 그 감마 해지 이런 것들이 다 현물 매매를 유도하고 골드만에서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이 생겼을 때 변동성이 커지. 요게 너무 놀랄 필요가 없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그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갑자기 반등한 것도 11시 경에 확 올라갔거든요. 네. 다 콜옵션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옵션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러니까 빠질 때 확 빠지고 올라갈 때 확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의 이 실적 기간 동안은 변동성이 크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 반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무역 관련해서도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7월 24일 이제 150의 임시 보편관세 종료를 앞두고 나서 아마 301조 기반으로 해서 대체 그 관세 개편이 나올 텐데 이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예상했던 다 알고 있는 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일단은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매겼잖아요. 네. 앞으로 2년 후에 이제 100%, 200% 이런 식으로 발표되는데 그래서 아마 관련된 그 이제 제네릭 관련 기업들이 좀 어제 좀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것도 그런 이슈라서 일단 그 전반적으로 예견된 내용이니까 이건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앞서 실적 발표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지금 당분간 변동성이 움직이고 다만 이제 그 변동성은 옵션 때문에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변동성 자체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 안에서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 그렇죠.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거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간밤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컸는데 빅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 안에서 옵션 거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폭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찾고 이를 뭐 해결하자 이러한 전략보다는 그러한 변동성을 좀 주의를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동성도 꽤나 컸어요. 뭐 ADR 주가에 따라서 이게 오히려 정규장에서의 흐름도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제 장 막판에 BOJ가 이제 그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엔화가 이제 확 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165 정도가 어떤 임계치라 볼 수 있는데 163까지 올라가면서 관련 종목들의 차익이 나왔고 그리고 하이닉스 ADR이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게 영향을 줬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은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초반에 급등하고 그리고 차익 매물 나왔던 것들은 그 BOJ 이슈도 있었고 하이닉스 ADR 하락도 영향도 있었고 이제 약간 선반영 되는 것도 있죠. 장중에 유일하게 모니터링 되는 게 SK하이닉스 ADR이니까. 그러니까 미증시가 좀 빠지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중에 거래되는 유일한 지표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만은 아직은 그 7월 29일 전까지는 이 펀저빌리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50%가 넘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거를 축소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중에 ADR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래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빠질 때는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으시는 게 전략상으로 지금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배수를 뭐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거를 뭐 고려한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금융 투자 쪽에서 해지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우리 증거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금투에서 해지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를 대비한 해지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금융 투자 매도는 다 그런 식이시에요. 다인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관련 이제 대비하는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거라서 네. 그러니까 거기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와야 될 물량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규제를 함에 있어서 변동성을 축소하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다만 이제 장중에 ADR이 많이 빠지는 건 아직은 프리미엄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매크로 이슈도 있지만은 프리미엄을 되돌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 급락에 겁을 낼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변동성이 생길 때는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가 정상화로 가는 과정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TSMC가 파운드리 이 가격 자체를 우리가 10% 올린다라는 보도가 니케이 아시아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전략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TSMC가 가격 올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가 줄지 않은 거를 확인하게 맞아요. 되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TSMC가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캐펙스가 아직 전혀 줄지 않고 주문이 다 꽉 차 있거든요. 이 얘기는 반도체 전반이 여전히 파는 쪽 시장이야,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볼 수 네. 있겠고, 파운드리 가격 올려도 주문이 줄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메모리 기업들의 협상력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AI 수요가 가격 올려도 꺾이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도 하이퍼스케일러는 캐펙스를 더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내년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가격 협상력도 한창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럼 삼성 파운드리도 좋겠죠, 당연히. 1위가 올렸으니까. 원가의 정가 자체가 결국에는 마지막 이제 IT 기업 듀란트 정가가 되긴 하지만은 이 앞단에 있는 쪽의 기업들은 다 좋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 자체가 이제 지금 시장의 주도권 외국인이 완전히 졌거든요. 국민연금이 지금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인데, 지난주까지 들어온 EWY 자금이 28억 달러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24%, 하이닉스가 25%를 이제 투자하는 그런 자금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섹터에 들어와서 자금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최근에 5개월 동안 외국인이 4거래 순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반도체로만 집중되는 디램과 달리
우리 시총 상위 종목 구성대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블랙록 자금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러면은 많이 빠진 다른 섹터, 하반기 모멘트인 섹터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 외국인들이 팔아야 되는 리밸런시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어쨌든 팔아야 됐지만은 그게 사실 끝났고 네. 그리고 사야 되는 정도, 그러니까 사기 좋은 가격까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그 외국인의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온 거냐면은 그 4.9 시그마 이게 4.9 표준 편차라고 하면은 평소에 들어온 것보다 4.9배가 자금이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저가에 강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대응할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 뭐 50% 정도 비중을 가면서도 그러면 하반기 아까 말씀드린 피지컬 AI 관련된 섹터라든가 실적이 좋은데 주가 많이 빠진 종목들은 것들. 지금은 같이 포트 구성해서 가져갈 때다. 그러니까 겁먹고 이제 뭐 100% 현금화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포트 다시 잘 구성하는 좋은 기회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빅테크 실적 시즌이라든가 그 무역 그 관세 이슈라든가 여러 이슈 때문에 그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은 지금은 충분히 바닥을 다진 6,500 정도를 바닥이라 보는데 충분히 싸진 가격이고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보면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뭐 저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면 좋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실적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 보고 담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오늘 이창원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늘 오셔서 굉장히 유의미한 또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도 많으시고 상반기만큼 이제 하반기 못 가겠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늘 그랬듯이 시장은 쉬어갑니다. 이게 계속해서 직선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오히려 상향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오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봤을 때 어제 또 움직였던 로봇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반기까지 한국 시장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또 예측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7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알파벳과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떠한 시그널들을 잘 또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현안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주요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장 마감 후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많이들 주목하셨을 텐데요.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나왔던 이야기들, 어닝콜까지 체크포인트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알파벳의 어닝콜 체크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1,198억 달러로 나와줬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 상승한 수치로 나와줬습니다. 또 주당 순이익 EPS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줬습니다. 9.11달러로 나와주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4%나 상승한 수치였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색 광고 매출 부문에서도 긍정적이었고요. 클라우드 매출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나 상승한 수치였다라는 점에서 클라우드 부문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살펴보실 수 있겠고, 자본 지출은 현재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승한 수치입니다. 반면 잉여 현금 흐름이 현재 적자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어닝콜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가장 먼저 제미나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알파벳이 제미나이 3.5와 3.6 새로운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제미나이 4까지 사전 학습을 굉장히 열심히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한 번씩은 새로운 모델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AI 검색 MAU 10억만 명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AI 검색이라고 하면 구글에서 통합된 창으로 검색할 수 있는 AI 모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MAU는 월간 사용 활성자 수인데요. 한 번이라도 접속해서 이 구글 AI 모드를 활성화해서 활용한 사람이 10억만 명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미나이 앱의 MAU도 9.5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체 TPU 인프라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등 외부 업체에서 들여오는 것에서 한계를 느낀 알파벳이 자체 TPU도 현재 강화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 이를 통해서 B2B, 기업 대상 고객들이 신규 고객이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건 긍정적입니다만 급증하는 컴퓨팅 수요가 있겠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코어 위브 등 외부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마진을 당장 신경 쓰기보다는 조금 투자하는데 더 집중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탓일까요? 현재 알파벳 시외가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어닝 체크 포인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매출 부문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6% 상승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EPS가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33센트에 불과한 EPS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8% 하락한 수치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잉여 현금 흐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8% 하락한 수치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닝콜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마이너스 잉여 현금 흐름이 심화될 전망이다라고 CFO가 밝혔습니다. 현재 잉여 현금 흐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0%가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향후에 2, 3년간 자본 지출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로봇 등 차세대 모델에 더욱더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밝힌 겁니다. 현재 마진을 조금 더 확대하기보다는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2023년 이후에 최대 주문 잔고로 2분기를 마감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테슬라의 모델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공급망 병목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5틴 팹 장비를 주문을 추가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애프터 마켓에서 주가 흐름 4%대 급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1%대 상승했고요. EWI 한국 ETF 정규장에서 1%대 하락했지만 시외가에서 현재 1%대 상승해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12,000포인트 선에 마무리했고요. WTIU는 1%대 상승하면서 88달러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